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늙은 어머니의 놀라운 고백.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어느 날, 한양으로 향하던 지관 김봉수는 북악산 자락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50평생을 산과 들을 누비며 명당을 찾아다닌 그였지만 이처럼 기이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한 무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봉부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상석은 이끼로 뒤덮여 글자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지 오래인 듯 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보는 순간 김봉수의 눈이 번뜩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그는 무덤 주위를 돌며 지세를 살폈다. 주산에서 내려온 용맥이 구불구불 흘러와 이곳에서 혀를 맺었고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안은 형국이 완벽했다. 앞으로는 안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물길은 구곡수로 흘러나가니 이보다 더한 명당을 찾기 어려울 터였다. 이런 자리라면 후손 중에 적어도 판사 한 자리는 했을 것인데. 김봉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처럼 훌륭한 묘자리의 주인이라면 그 후손들이 벼슬길에 나아가 크게 출세했을 터인데 어찌하여 조상의 무덤을 이렇게 방치해 두었단 말인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에 그는 무덤 머리맡에 표시용 말뚝을 박아놓고 산을 내려왔다. 혹시 이 무덤의 내력을 아는 이가 있을지 모르니 마을에서 물어보려는 것이었다. 북악산 깃을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 앞을 지나던 김봉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웅장한 대문에는 이조판서 윤공지택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요? 김봉수가 지나가던 하인에게 물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을꼬. 우리 대감마님께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하시며 쓰러지셨답니다. 의원들이 여럿 와서 진맥을 해봐도 원인을 모르겠다 하니. 하인의 말을 들은 김봉수는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다. 방금 저 산에서 말뚝을 박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의원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왔다. 어찌된 일인지 맥은 정상인데 대감께서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 하십니다. 이상한 일이로다. 김봉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대문간으로 들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다. 지관이라 하셨습니까? 지금 대감마님께서는 제발 전해주십시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간곡한 부탁에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곧 나왔다. 들어오시라 하십니다. 사랑채로 안내받은 김봉수는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위엄이 있던 윤대감이 이마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인은 지관 김봉수라 하옵니다. 치관이 두통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오? 대감께서는 언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까? 한 시즌 전쯤부터였어. 갑자기 머리 꼭대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 김봉수는 마음을 정했다. 대감, 소인이 잠시 다녀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금세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급히 북악산으로 달려 올라갔다. 무덤 머리맡에 박아둔 말뚝을 뽑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풀려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산을 내려와 윤대감 댁으로 돌아가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그토록 심하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치과님이 나간 후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소. 대감, 혹시 조상 중에 무덤이 제대로 모셔지지 못한 분이 계신지요? 윤대감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럴 리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상 제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소. 지관이 물러난 후 안채에서 기별이 왔다. 대감의 노모이신 대부인께서 아들을 급히 보고 싶다 하신다는 것이었다. 칠순이 넘은 윤 대부인은 평소와 달리 몹시 초조해 보였다. 아들이 들어서자 문을 단단히 닫게 하고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좋지 않으신데. 대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대감, 어미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겠소. 그런데 살아생전에 꼭 말해둬야 할 일이 있어. 윤대감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긴장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오늘 대감이 갑자기 머리가 아팠던 일 말이요. 그 치관이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았더니 북악산에서 허물어져가는 무덤이 있었다고 하더구려. 대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 무덤 혹시 상석에 정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소? 윤대감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지관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어머니께서 그걸 어찌하십니까?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감,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윤대감은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대감도 그분도 모두 편치 못할 것 같소. 이제 모든 걸 말해주지요. 대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때 지금의 시아버님께 시집오기 전 일이었소. 정태문이라는 양반이 있었지요.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는데 가문이 미천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다오. 노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우리 집안에서는 문벌을 중시하여 그분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윤씨 가문으로 시집 보냈지요. 하지만 그때 이미 정선생의 아이를 가진 몸이었다오. 윤대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후 정선생은 시리에 빠져 병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요. 나는 그분에게 너무 죄스러워서 차마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 윤대감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갑자기 알게 된 진짜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어머니, 그럼 소자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요. 대감을 키워주신 아버지는 진심으로 대감을 사랑하셨어. 하지만 친부도 이렇게 출세한 것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요. 노무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정태문이 얼마나 학식이 깊었는지, 어떻게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오늘 대감이 갑자기 머리가 아팠던 것도 분명 그분이 알려준 거요. 이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도 저승에서 그분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구려. 그날 밤 윤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해방감도 느꼈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어떤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튿날 새벽 윤대감은 지관 김봉수를 불러 함께 북악산으로 향했다. 김봉수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대감마님, 어제 대부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관 말이 맞았소. 그 무덤의 주인이 나의 친부였소. 김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러했군요. 그래서 대감께서 두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분명 그분의 혼령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뒤따라온 하인들이 삽과 빗자루 그리고 제사 음식을 들고 왔다. 무덤 앞에 선 윤대감은 말없이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님, 늦었지만 이제야 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에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도움으로 무덤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상석을 세웠다. 김봉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대감마님, 이 자리는 정말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아드님과 손자들도 크게 출세할 것입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다. 그 후 윤대감은 정기적으로 친부의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두 아버지 모두를 마음속 깊이 모셨다. 한 분은 자신을 낳아주신 분으로, 다른 한 분은 자신을 키워주신 분으로. 지관의 말대로 윤대감의 후손들은 대대로 벼슬길에 나아가 가문을 빛냈다고 한다. 남편을 기다리는 애절한 사부곡. 평화롭고 고요가 깃든 마을이 있었다. 봄이면 산자락마다 진달래꽃이 온 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였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을 끼고 계곡에는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대추나무에서 열매가 빨갛게 익는 가을이면 노인들은 느티나무 아래 지나간 이야기에 한창이고, 젊은이들은 모래판에서 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저 친구가 또 이겼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그려, 이 근방에서 도손이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 씨름판에 나서는 상대마다 쉽게 넘어뜨리는 도손에게 구경꾼들의 시선이 몰렸다. 도손은 넓은 이마에 이글거리는 눈, 오뚝한 콧대에 굳게 담은 입을 가진 청년으로 인물이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한 장부였다. 마한 시절 작은 부족 국가인 성진에서 도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성품이 온순하고 풍명이 단정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몹시 좋아했다. 아, 저기 도손이 지나간다. 저 잘생긴 얼굴, 우람한 몸매 한 번만이라도 안겨봤으면. 헛물 켜지 마라. 그림 속의 떡이라니까. 도손이 보이기라도 하면 처녀들 가슴은 방망이질을 해댔다. 바로 그 도손을 한눈에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다. 빼어난 미모로 무사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얌전하고 정숙한 그 여인이 도손의 아내가 되었다.
과연 하늘이 맺어준 부부야. 그러게 말이여. 작은 부족인 성진에서 도선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부부는 물 맑고 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여보, 이리 가까이 와봐. 아이, 부엌에 나가야 해요. 당신도 얼른 일어나. 마당이라도 쓰세요. 천천히 나가면 되지. 뭐가 대수인가? 여보, 한 번만 더 안아보자고. 아이, 참, 당신도.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살며시 도선의 품에 안기었다. 이렇게 금실 좋은 부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며 먹이를 주워 먹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음매음매 울고 있었다. 울 밑에는 개나리가 아침 햇살을 맞으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여보, 조심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번쩍 안아 마루에 앉히고는 도선이 말했다. 괜찮아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요. 아내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도선은 얼마나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아내의 뱃속에서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 같았다. 하루하루 태어날 아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도선은 부지런히 일했고 가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정막을 깨우는 아우성이 들려왔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온다. 이웃하고 있던 부족은 게으르고 난폭한 집단이었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성진을 침략해서 먹을 걸 약탈하고 인명을 해치고 안위자들을 붙잡아갔다. 그들이 가고 난 자리는 메뚜기들이 휩쓸고 간 것과 같았다. 몇 년째 조용하더니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대대적으로 쳐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도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이 규환이었다. 산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은 부랴부랴 가족들을 이끌고 산길에 올랐다. 여보, 어떻게 하지요? 조금 전까지 행복에 취해 있던 아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도선을 바라보았다. 도선의 얼굴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얼른 나갑시다. 뒷문으로 해서 숲속으로 피합시다. 도선은 만삭인 아내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얼마쯤 올라가다 내려다보니 마을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고개 중턱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여보, 이제 더는 못 가겠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자, 어서 기운을 내요. 이 고개만 넘어가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 거요. 안 되겠어요. 난 여기 두고 서방님은 어서 가세요. 적들이 곧 쫓아올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조금만 더 가면 돼. 도선은 만삭의 아내를 업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가 수도 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도선의 등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여보, 아기가. 그때 아내에게 산통이 찾아왔다.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요. 도선은 나뭇잎을 긁어모아 푹신하게 자리를 만들어 아내를 눕혔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갑자기 나선 피난길이라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 여기 잠깐만 기다려요.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것을 챙겨오겠어. 제발 내려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곧 돌아올 테니.
도선은 아내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그가 마을에 내려갔을 때는 밤이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타다 남은 기둥들만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도선이 두리번거리며 집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억센 손이 도선을 낚아채더니 얼굴을 후려쳤다. 도선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횃불이 대낮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쥐새끼 같은 녀석 잘도 살아있었구나. 올려다보니 험악하게 생긴 사내와 무리가 주위에 몰려와 있었다. 기골이 장대한 녀석이군. 네 이놈 이름이 뭐냐? 도손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도손이라고. 너희 왕은 어디로 도망쳤느냐? 모르는 일이요. 난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뭐? 아기? 내 계집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 너희 왕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그러면 놓아주지. 정말 난 모르오. 제발 부탁이니 놓아주시오.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아기가 죽을 거요. 에이, 이 상황에서 마누라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정신 빠진 놈이군. 목숨이 아깝거든. 왕이 어디 있는지 바른 대로 말해. 채찍이 도선을 내리쳤다. 수도 없는 채찍질에 도선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런 줄도 모르고 고갯길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내도 기운이 빠지고 있었다.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곧 올 텐데, 곧 올 텐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아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아, 여보, 그동안 행복했어요. 아내도 남편을 애타게 찾다가 끝내 아기와 함께 눈을 감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침략에 산 위로 피했던 성진의 왕과 사람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마침내 침략자들을 땅에서 몰아냈다. 사람들은 도선 부부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되자 곧 올 텐데 곧 올 텐데 하며 애절하게 남편을 기다리며 숨을 거둔 도선의 아내를 기리며 그 고개를 고돌제라고 이름 붙였다. 복을 바꿔보지 않겠소? 제천 토박이 이선비는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 단양 사는 박생원을 찾아갔다. 과거에 동문수학하며 호영호재하던 사이라서 모처럼 만나 지난 얘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선비, 이게 얼마만인가? 그러게 말이요, 형님.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박생원의 지인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잘 차려입은 노인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형님은 슬하에 자식이 어떻게 되오? 아들, 딸, 남매를 두었는데 둘 다 출가를 시켰지. 자네는? 재물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는지 7이나 두었다오. 위로 4은 맺어주었는데 아직도 3이나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부자 노인이 부러운 듯이 한마디 했다. 자식복이 최고라오.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없는 살림에 자식만 많아서 기둥뿌리 뽑힐 지경이라서 재물복 많으신 게 부럽습니다. 최부자로 불리는 그 노인과 이선비는 자식복이냐 재물복이냐를 놓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노인은 근동에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진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본처는 물론이고 소실을 셋이나 얻었어도 자식을 하나도 두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는 자식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자식복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밤이 깊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박생원과 이선비 그리고 최부자 노인만 남게 되었다. 어차피 이곳에 하루 묵으셔야 할 테니 내 집에 가서 얘기도 더 나누고 하루 주무시고 가면 어떻겠소? 이선비가 박생원을 바라보니 자네 좋을 대로 하게. 어르신 댁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비는 그러면 초면에 신세 지겠습니다 하고는 최부자를 따라 나섰다. 등불을 든 하인 둘을 앞세워 커다란 소술대문 앞에 멈추더니 최부자 노인은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섰다. 손님을 모셔왔으니 잘 모셔라. 최부자 노인은 그렇게 이르고는 이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보시다시피 재물복이 많아 이렇게 큰 재산을 일구었소. 하지만 자식이 없어 외로움이 사무칠 지경이라오. 잠시 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갸름한 얼굴에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여종을 시켜 주한상을 들여놓고는 돌아갔다. 그러자 최부자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나하고 복을 바꿔보지 않겠소? 하고 입을 떼었다. 복을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최부자 노인은 술잔을 건넸다. 자, 우선 한 잔 받으시오. 자식을 얻을 생각에 젊은 소실을 셋이나 얻어도 소용이 없었소. 여기 머물면서 그들과 하룻밤씩 보내주시오. 자식복이 있으시니 결실을 맺으면 나도 노년에 자식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선비께 재물복을 나누어 드리겠소. 뜻밖의 제안에 이선비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차피 머지않아 빈손으로 떠나야 할 몸인데 무엇이 아깝겠소. 자식 키우는 재미로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여한이 없겠소. 이선비는 참으로 난감했다. 객지에 와서 남의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노인의 부탁이 하도 간절한지라 이선비는 끝내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선비가 그러겠노라고 하자 노인이 소실을 불러들였다. 오늘 밤 이분을 잘 모시거라. 노인은 소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는 이선비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 난 이만 가겠소. 편히 주무시오. 노인이 방에서 나가고 이선비와 여자만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말없이 술을 따라주자 이선비는 연거푸 몇 잔을 들이켜고는 용기를 냈다. 자, 이리 오시오. 이선비가 손을 덥석 잡자 여자는 싫지는 않은 듯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상을 물리고 두 사람은 잠자리를 함께했다.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소실과 셋째 날은 세 번째 소실과 잠자리를 갖고 나서야 이선비는 제천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 최부자 노인은 말 한 마리에 돈을 가득 실어 딸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비는 받은 돈으로 남은 세 자식을 출가시키고 풍족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써대자 20년이 흐른 뒤엔 예전과 마찬가지로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는데 밖에서 말울음 소리가 들리더니 3명의 젊은이가 안으로 들어섰다. 노인어른,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요? 이곳이 이선비 어른 댁인가요? 그렇소, 내가 이선비요. 그러자 젊은이들은 맞게 왔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선비를 따라 들어간 젊은이들은 바닥에 엎드리더니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아니, 아버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20년 전 최부자 노인의 소실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러더니 3년 전 최부자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친부의 존재를 밝히며 친부를 찾아 같이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그동안 아버님과 어머님들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이선비는 제천을 떠나 세 아들을 따라 단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최부자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어르신 말대로 자식복과 재물복을 서로 나누게 되었군요. 이선비는 최부자가 잠든 곳을 찾아가 잔을 올리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두 얼굴의 어머니. 강원도 정선 고양산 기슭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들은 날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고 쐐기풀로 엮은 지붕이 금세 무너질 듯한 오두막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다. 그는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맑게 흐르는 도랑물을 벗삼아 살았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일지언정 어머니만 건강하다면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무를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은 고요했고 어둠이 음산히 드리웠다. 어머니! 불안한 마음의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어디 외출을 하셨을 리도 없을 테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혹시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하는 불길한 생각에 아들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머니! 아들은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힘껏 소리쳤다. 불안한 마음에 집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다.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아들은 목이 메도록 애초롭게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아들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끝내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지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에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단숨에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게 아닌가. 아니, 어머니! 아들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왜 그렇게 놀라는 게냐? 바람 좀 쐬고 왔다. 어머니는 평상시처럼 다정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기쁨을 참지 못하며 어머니, 제가 부르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하고 어머니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글쎄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가는 귀까지 먹었나 보다. 그런데 어머니, 그 몸으로 어떻게 나가셨어요?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어디 가서 있었는지 몹시 궁금해 물었다. 방 안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지. 아, 그래요? 아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좋아진 것에 얼떨떨했지만 무엇보다 무사한 것이 기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일은 고기 좀 사오너라. 고기가 먹고 싶구나. 네? 고기를요? 아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이가 없어 평소에 고기를 먹지 못하던 어머니였다. 내일 사다 드리겠어요. 어머니, 오늘만 참아주세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가 그만큼 건강해진 것 같아 그저 반가울 따름이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져 식사도 잘하고 이웃집에 마실도 다녀오곤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백발노인이 나타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기다란 지팡이를 위엄있게 들고 눈처럼 하얀 수염을 흩날리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향산의 신령이니라. 돼지가 울릴 듯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너의 효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느니라. 그래서 내게 일러주노니 잘 듣거라. 그는 환송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지금의 내 어미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내려와 이곳 연못에 살고 있는 머리는 용이요 몸은 뱀인 괴물이니라. 아니, 그럴 리가. 그는 깜짝 놀라 백발노인을 쳐다보았다. 며칠 전에 너의 어머니를 해쳤고 곧 너까지 해칠 터인즉 먼저 없애야 살 수 있느니라. 꼭 명심하거라. 하더니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신령님, 신령님. 아들은 너무 놀라 백발노인을 불렀지만 노인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곧이어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다급하게 부르는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만이 허공에 메아리쳤다.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다가 깨어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어머니의 모습은 측은할 정도로 초라하고 처량했다. 말없이 나타났다가 말없이 사라진 어머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눈, 코, 입, 그리고 자상한 말투까지 지금의 어머니는 틀림없이 자기 어머니였다. 끝내 아들은 꿈속에 나온 노인이 모자를 시기하고 이간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수작을 한 거로 치부해버렸다. 그러고는 전보다 더욱더 극진히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그 산신령이 꿈속에 또 나타났다. 내 효성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또한 큰 재앙을 면하지 못하리라. 신령님, 왜 저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러나 백발노인은
아들의 말에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엄한 목소리로 그를 향해 말했다. 잘 듣거라. 내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그 용이 진짜 내 어머니를 해쳤고 곧 너까지 해칠 것이다. 이 화살을 받아라. 보름달이 뜨는 날 연못 한가운데 비친 달 그림자를 향해 활을 쏘아야 한다. 말을 끝내자마자 백발노인은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신령님, 신령님. 꿈에서 깨어난 아들의 손에는 신령이 준 화살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꿈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아들은 잠든 척하며 어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손살같이 집을 나서 연못으로 향했다. 아들은 몰래 뒤따라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래, 신령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저 못된 것이 어머니를...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분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어요. 밤이 점점 깊어지자 연못 가운데 달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다. 이때다. 아들은 숨을 죽이고 신령의 말대로 시위를 힘껏 당겨 달 그림자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이 달 그림자를 뚫자 연못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괴성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물속에서 괴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천지가 뒤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괴물의 머리는 벼락을 맞아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머니, 어머니. 괴물이 아닌 진짜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울다 지쳐 아들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산신령은 그의 효심을 기려 그를 바위로 만들어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 이후 사람들은 괴물의 머리를 닮은 바위를 용두석이라 불렀다. 지금도 그곳에는 바람이 불면 어머니를 부르는 아들의 애절한 메아리가 들리는 듯하다. 욕심 많은 남편, 인정 많은 아내.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박첨지가 살았다. 그는 성격이 거칠고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근동에서 제일 부유한 박첨지는 가뭄이 들어 소작용들이 먹을 게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도 창고에는 쌀가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박첨지는 여름 장마철에 곡식이 썩어 버릴지라도 절대로 남에게 주는 법이 없었다. 나으리, 어린 것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데 보리쌀 한 되만 구워주십시오. 가난한 소장농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하자 박첨지는 호통을 치며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아내는 인정머리 없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아내는 남편 몰래 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그 집에 가져다 주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인색한 박첨지 밑에서 머슴을 살다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수시로 들락날락해 됐다. 올해도 도저히 견디지 못한 머슴이 가을 추수도 하기 전에 나가버렸다. 박첨지의 그런 인색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는 속이 타들어갔다. 한 번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살림이 궁색한 동생 사정이 워낙 딱해 쌀 한 가마를 보냈다가 박첨지한테 들켜 경을 친 적이 있었다. 게다가 그걸 두고 잔소리하며 감시까지 하니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동생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아내는 그런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기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남편도 없이 조카와 힘겹게 사는 동생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듯이 제부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들판엔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올해도 풍년이군. 박첨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리더니 이내 한숨을 푹푹 쉬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추수를 할 머슴이 나가버리고 일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박첨지는 아내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큰일 났어. 추수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여. 아내는 박첨지가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이 되자 아내는 아침을 먹자마자 동생 집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뒤에서 박첨지의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아내는 동생 집에 이르자 조카를 불러놓고 셋이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조카도 이제 17살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를 보면 영락없는 장정이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동생과 조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을 먹고 아내는 조카를 데리고 집을 향해 걸어왔다. 박첨지는 자기 말도 듣지 않고 휘잉하니 나가버린 아내 때문에 기분이 상해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아내가 어깨가 떡 벌어진 총각과 함께 오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머슴 한 명 구해왔소이다 하고 말했다. 머슴이 필요한 박첨지는 너무나 반가워 총각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 총각은 박첨지를 보자 대뜸 안녕하십니까 이모부님 하는 것이었다. 이모부라니 너 누구냐? 박첨지는 몇 해 전에 조카 동석이를 보고 오늘 처음 본 것이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단 말인가.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어쨌든 박첨지는 동석이를 보니 반가웠다. 머슴이 나가 속을 끓이고 있던 박첨지에겐 혜성처럼 나타난 일꾼이었다. 추수만 도와주기로 하고 데려왔소. 아내가 한마디 덧붙이며 박첨지를 쳐다보았다. 그래, 잘 됐구먼. 박첨지는 잔머리를 재빠르게 돌렸다. 추수만 하고 나면 기나긴 겨울 동안 머슴 녀석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밥만 축 낼 텐데 추수만 도와주기로 했다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조카야, 우리 집 추수를 도와준다니 고맙다.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충분할 거야. 알겠습니다, 이모부님. 동석이가 힘차게 대답하자 박첨지가 물었다. 한 달 세경을 얼마나 주면 될까? 그때 동석이 옆에서 아내가 거들었다. 영감, 매일매일 줍시다. 그게 무슨 소리요? 세경을 매일매일 주다니? 박첨지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물었다. 첫날은 콩 하나를 주시구려. 둘째 날은 콩 2알. 그 다음 날은 전날의 2배인 4알. 그 다음 날은 8알. 그렇게 줍시다. 그 말을 듣고 박첨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여편네가 돌았나? 박첨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 말했다. 그래도 될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아내의 말에 박첨지는 딴소리할까봐 약정서 2매를 자세히 써서 각자 손도장을 찍고 한 부씩 나눠 가졌다. 동석이는 힘이 장사라 시원시원하게 일도 잘했다. 저녁을 먹고 문간박에 누워있는 동석이에게 박첨지는 콩 1개를 던져줬다. 그 이튿날도 동석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황소처럼 일했고 저녁이 되자 박첨지가 콩 2알을 주자 고맙다며 2손으로 받았다. 박첨지는 기분이 좋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썼다. 10하루째 되는 날 밤
아내는 박첨지에게 말했다. 영감, 동석이 세경이 어제 콩 512알이었으니 오늘은 1024알입니다. 이것 보세요. 한 옵이 넘는데 그냥 한 옵으로 치고 내일은 두 옵이네요. 어느덧 18일째 되는 날은 한 말 두 대가 되었다. 동석이가 자루 가득 콩을 받아가자 박첨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23일째는 20말, 28일째는 256가마, 30일째는 1024가마? 아이고, 조선 천지콩을 다 모아도 모자랄 판이구나. 이튿날 동석이가 들에서 일할 때 박첨지가 행랑채 머슴방에 들어갔다. 소지품을 샅샅이 뒤져도 약정서는 나오지 않았다. 아이고, 마누라가 나를 속여먹었구나. 박첨지는 불이 나게 아내를 찾아가 따졌다. 임자, 이게 무슨 짓이오? 동석이 세경을 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다니. 아내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하며 따져 물었다. 박첨지는 씩씩거리며 동석이 세경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다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약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동석이가 쓴 약정서를 왜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약정서는 동석이가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먼저 쓰자고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박첨지는 그날부터 끙끙 앓기 시작했다. 저녁 때가 되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석이가 세경을 받으러 왔다. 박첨지는 마지못해 준비한 세경을 동석이에게 던져주었다. 23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첨지는 동석이에게 줄 세경으로 콩 20마리를 줄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지금까지 있던 콩도 동석이에게 다 주고 한 알도 남지 않았다. 20마리나 되는 콩을 어디서 마련해서 준단 말인가? 박첨지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내를 불렀다. 임자, 이제 콩 한 톨도 남아있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소. 동석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임자가 해결하구려.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콩 대신 다른 걸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무얼로 주란 말이오? 저기 건넌 마을에 있는 논 5마지기 동석이한테 줍시다. 당신도 알다시피 제부 병수발하느라 있는 재산 다 써버렸는데 잘 사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소? 박첨지는 마른 기침만 해댔다. 동석이에게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줍시다. 우린 논 5마지기 있으나 마나 별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내게 남은 피부치라고는 달랑 동생 한 명인데. 박첨지는 헛기침만 해댔다. 그날 저녁 때가 되었다. 박첨지가 아내와 동석이를 부르더니 말했다. 옛다. 이거 받아라. 그건 논문서였다. 동석이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일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며 박첨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랬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내였다. 머슴이 구해지지 않자 아내는 동석이를 생각했고 동생 집에 가서 셋이서 입을 맞추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동생이나 동석이도 일손이 필요하면 그냥 해주겠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승낙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것을 누구에게 나눠준 적이 없던 박첨지는 동석이에게 논문서를 준 뒤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처음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로 박첨지는 변했고 이제는 머슴으로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사와 기생매화. 한양 땅 남촌에
청빈한 이규성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글 공부에만 전념하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노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같이 글 공부하던 친구가 마침내 뜻을 이루어 강계 부사가 되었건만 이선비에겐 아직 운이 닿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 돌아오자 생활고마저 더 심해졌다. 한밤중 노모의 기침소리에 이선비가 잠을 깼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괜찮다. 노모가 언제부턴가 잦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약이라도 한 첩 해드리면 좋을 텐데. 밤새 노모의 기침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선비는 마침내 굳게 결심을 하고 강계 부사로 있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이라도 얼마 빌려볼 생각이었다. 그는 이웃집에서 말을 빌려 타고 강계의 천리길을 달렸다. 이선비는 말을 달려 여러 날 만에 강계에 닿았다. 하지만 강계부사는 생각처럼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간신히 몇 푼 마련한 노자로 객사에 들었으나 강계부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초조했다. 타고 온 말이라도 팔아서 꼭 만나고 가야겠다.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겠지. 강계의 겨울추위가 뼈를 애는 듯 했다. 이선비는 객사에서 강계 부사를 목 놓아 기다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부사의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선비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도저히 부사를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뛰쳐나가 부사의 행차 앞으로 나섰다. 사령과 나졸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부사가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막지 말아라. 나를 찾아왔다. 이선비는 부사 행렬을 따라 관하로 들어갔다. 부사는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하인을 시켜 구석방으로 들여보냈다. 이선비는 그런 부사의 태도에 서운함을 금치 못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하지만 도움을 받으러 온 저지를 생각하고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자 부사가 찾아왔다. 이선비는 찾아온 용건을 말했지만 부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어서 저녁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상을 따로따로 차려내오는 게 아닌가. 부사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놓였는데 이선비의 상에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이선비는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찌 나를 이처럼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와 이선비는 밥상을 들어 내동댕이 쳤다.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방바닥에 쏟아졌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내쫓아라. 부사는 크게 노하여 하인을 불러서 이선비를 끌어내라고 명했다. 북풍한 설이 사방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는 어둡고 처참한 밤에 나졸들 손에 이끌려 쫓겨나는 이선비의 마음은 아프다 못해 찢어질 지경이었다. 나졸들 손에 끌려나가면서 의복과 갓이 찢어지고 쭈그러져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다. 오늘의 수모를 잊지 않으리라. 밤은 깊어가고 강계 특유의 북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객사에 돌아온 이선비가 비참한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아까 관가에서 쫓겨나신 어른이 여기 계시지 않나요? 나긋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나요. 무슨 이유로 날 찾소? 이선비가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여인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전 기생 매화라 합니다. 관아에 들어갔다가 어른께서 수모당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잠깐 가시어 유혹이라도 하심이 어떠실지요? 이선비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여인을 따라 나섰다. 여인이 안내한 따뜻한 방에서 잠시 기다리니 매화는 몸소 부엌에 내려가서 진수성찬을 차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이 했다. 무슨 까닭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런 곤욕을 당하셨는지요? 이선비는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걸 가져가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십시오. 매화는 많은 돈을 이선비 앞에 내놓았다. 아니요, 이걸 어떻게 받겠소? 보아하니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옵니다. 훗날 귀하게 되었거든 첩을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기생 매화를 만나 곤경에서 벗어난 이선비는 거듭 치사하고 아쉬운 이별을 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강계부사에게 당한 곤욕과 수치를 덜기 위하여 그리고 기생 매화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학문에 힘썼다. 그리고 그 이듬해 과거에 응시하여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었다. 그리고 교리 배설에 올라 임금을 지척에 모시고 있게 되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규성은 지난 겨울 강계에서 있었던 일을 임금께 아뢰일 기회가 있었다. 임금은 이튿날 봉사 하나를 그에게 내렸다. 가지고 나가 떼어보라. 집에 와서 떼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를 제수한다는 교지였다. 그는 수의와 마패를 받아 역마를 타고 강계 천리길에 다시 올랐다. 강계에 도착한 그는 다 해진 갓과 낡은 옷차림으로 기생 매화를 찾았다. 잘 지냈소? 매화는 거지 중에도 상거지인 규성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규성은 매화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일부러 처량한 척을 했다. 지난 겨울에 그대가 준 돈은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나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어. 마지막으로 그대의 얼굴이나 한번 더 보려고 염치 없이 찾아온 길이요. 참으로 운도 없네요. 하지만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법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하고 몸소 부엌으로 들어가 상이 휘어지도록 술과 고기를 내어오는 것이었다. 규성은 고마운 마음에 자기 신분을 알려주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밤이 으슥하자 묵은 회포를 풀고 규성은 고운하게 잠에 떨어졌다. 매화는 거린치고는 속옷이 너무 깨끗하고 신수가 혼해서 이상한 생각에 슬그머니 규성의 소매 속을 더듬어 보았더니 묵직한 게 잡혔다. 그건 어사만이 지니는 마패가 분명했다.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론 몹시 기뻤다. 매화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규성을 흔들어 깨웠다. 어째서 수첩을 놀리십니까? 이 물건이 무엇입니까? 규성은 그제야 웃으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튿날 동원에 들어가니 강계부사가 거만하게 앉았다가 규성을 보고는 호령을 했다. 저자가 어째서 또 온 거냐? 당장 내쫓아라.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듯 큰 함성이 울렸다.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3번 울리자 부사는 새파랗게 질렸고 규성은 동원 대청마루 강계부사가 앉았던 자리에 올라 부사를 무릎 꿇렸다. 그간 부사가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 후일 규성은 힘을 써서 기생매화의 기적을 없애고 한양에 데려와 소실로 삼아 평생을 함께했다.